안녕하세요.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. 거의 2달 만이네요. 제가 2차 항해하고 연이어 3차 항해를 한 2달 정도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자 지금 다시 해저 자원조사 쪽으로 해서 한 6개 정도로 짧게 하려고 합니다. 근데 뭐 설명하다 보면 불충분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번 2번째 항해는 좀 쉽게 이루어졌어요. 원래 첫 번째 항해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바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. 2번째 항해를 하는데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배는 잘 아는 편이잖아요. 어쨌든 3주 동안 저기 루지아나부터 이 뉴펀드랜드까지 항해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조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북대서양 종단 2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지금 2달 후에 다시 하게 됐는데요. 제일 먼저 한 거는 나침반 조정이었습니다. 원래 배가 그 요즘엔 다 쇠로 짓잖아요. 그러니까 철선이라고 하죠. 그래서 철하고 자석하고 붙여놓으면은 오래 붙여놓으면 자화가 되잖아요. 그래서 철도 자석이 돼 버리는데 지구가 큰 자석이고 배는 어찌 보면 큰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이렇게 같은 위치로 두면 이것도 자화가 돼 버립니다. 그래서 나침판이 막 바뀌어요. 그래서 하는 게 6개월 이상 정박할 경우에는 나침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몇 년 동안 해놨기 때문에 나침판 조정이 당연히 필요했고요. 어떻게 하냐면은 뭐 북동, 동, 뭐 남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바퀴를 돌면서 편차를 조정합니다. 양쪽에 큰 당구공이 아니죠. 그 볼링공 같이 선측 좌현 우현 쪽에 하나씩 놔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선미 쪽에 이 통, 무슨 통이냐면은 우리 졸업장 통이나 아니면 뭐 건축가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제도통 이런 통 같은 게 있고요. 여기도 보면은 요게 보이는 요게 바로 그 통이거든요. 이 선미 쪽입니다. 그리고 미세한 거는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은 이 볼은 양쪽이 이렇게 있어요. 좌우인데 여기는 하도 그 잔류자기가 많아가지고 떼버린 상태고요. 원래는 좌측과 우측에 하나씩 있습니다. 균형적으로. 그 다음에 조정하는 게 이런 통 쪽이고 선체 편차를 조정하는 거고요. 미세 조정은 이런 구멍에다가 이게 직각 구멍이거든요.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잖아요. 이게 4개 있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자석 바거든요. 이걸 갖다가 넣고 이게 뭐 위에 넣을 수도 있고 아래 넣을 수도 있고 동서 방향 뭐 남북 방향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조정을 3바퀴를 돌면서 하고 그래도 남는 거는 잔류자기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잔류자기표예요. 그 8방향에 대해서 얼만큼 실제 진북하고 차이가 난다 이런 걸 하는 게 나침반 조정입니다. 저는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신기했어요. 다음으로 한 거는 이제 출항이죠. 아침에 나침반 조정을 하고 바로 출항을 했거든요. 어디를 갔냐면 그랜드뱅크를 했는데 여기는 대충 한 270마일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배의 최고 속도가 10노트거든요. 그래서 최고 속도로 갔을 경우에 2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. 동쪽이고 이게 좀 애매한데요. 원래 12해리까지는 0해라서 캐나다 영토가 되고 200마일까지는 EEZ, 익스클루시브 이코노미컬 존이라고 하는데요. 거기까지는 경제적인 부분 하에서 그러니까 주권이 미치는 거 아니고 경제권만 미치는 쪽인데 이게 대륙붕까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깊이가 200m까지 돼서 여기는 200마일이 넘긴 하지만 깊이가 낮아서 EEZ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. 나갈 때는 들어올 때처럼 단계별 보고를 합니다. 보통 그 항구에서 2마일 떨어진 곳, 거기가 파일럿 보드거든요. 그러니까 파일럿가 타거나 내린 곳까지는 파일럿이나 선장이 운항을 해요. 사실 뭐 저는 그거 운항할 능력은 없습니다. 아직 뭐 초보기 때문에. 그래서 거기까지는 선장이 보고를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,
2지역하고 1지역. 1지역이 이제 영해, 그 12마일 지역이거든요. 그리고 중간에 2지역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어, 남북으로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해가 12마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는 이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여기는 동쪽으로 가는 경우는 이 지역이 없어요. 바로 1지역에서 파일럿 스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. 거기서부터는 제가 했고 무선보호도 제가 했습니다. 다음은 비상훈련인데요. 원래 출항을 하면 24시간 내에 비상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. 물론 뭐 그 기간이 24시간이 안 되면은 안 해도 됩니다만 이 경우는 뭐 우리는 거의 한 달 정도를 향유를 했기 때문에 바로 했고요.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화재 훈련, 그리고 선박 포기 훈련, 그리고 개인 구명 훈련 이 세 가지를 주로 하는데요. 일단 화재 경보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이 이머전 수트 이겁니다. 그리고 구명조끼를 가져가는데 구명조끼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안 찍었고요. 이걸 가져간 이유는 일단 물에 빠지는 경우는 뭐 익사하는 경우보다는 저체온사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뭐 이게 열대 지역이 아닌 이상 체온하고 차이가 나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머전 수트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방한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구명복 조끼만 있어도 빠지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구명조끼가 없어도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익사할 위험이 없지만 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저체온증에는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이머전 수트가 중요합니다.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 자크에 그 초치를 하게 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뭐 새 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요. 10년이 넘은 오래된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16년 된 거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그 방수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. 외주 줘서 합니다. 그리고 화재가 났기 때문에 진압 1팀과 2팀이 있거든요. 보통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저는 이제 진압 1팀에서 선원이 입는 방제복, 그러니까 불에 타면 안 되잖아요. 그거랑 공기 탱크를 갖추는 걸 도와주게 되는 게 제 일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압 1팀에서 호스를 갖다가 사용해서 불을 끄는 경우에는 이게 수압이 높기 때문에 혼자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방제복을 입고서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이 방향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힘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저는 그 두 번째 뒤에서 받게 되는 일을 맡게 돼 있었고요. 보통 그게 향해사가 하는 일입니다. 그리고 화재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는 도망가야 되겠죠. 그럴 때 이제 선박 포기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머정 수트와 구명조끼인데 이것뿐 아니라 사트하고 이펍도 가져갑니다. 이펍은 뭐냐면 이 배가 침몰하면 자동적으로 위성한테 침몰 위치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이펍이고요. 사트는 그 구명 보트가 오면 우리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위성 위치는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위치는 사실 배가 침몰한 위치지 구명정이 어디로 있는지는 그건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된 사트를 가지게 돼 있는데 이걸로 보면은 X밴드 레이더로 탐지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구명정 확정을 하고 제가 하는 일은 우연 사다리를 설치하는 게 제 일입니다. 물론 자연 사다리도 설치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 일이고요. 보통은 구명정이 두 배로 있거든요. 우리 같은 경우는 정원이 9명이었기 때문에 9명이 둘이 탈 수 있도록 18명형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9인용으로 자연하고 우연에 양쪽에 놓게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침몰한 경우에는 캡사이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캡사이즈 되는 경우는 보통 자연이나 우연 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. 그러면 한쪽은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 배로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 배는 괜찮은데 사람이 빠진 경우가겠죠. 그런 경우는 구명보트를 진술해서 침수대를 접근해서 구조를 하는데 이 구명보트를 지휘하는 게 향해사의 일입니다. 그래서 이 개인 구명은 직접 구명보트를 진술은 못했고요. 이건 보통 그 항구 안에서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진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위험한 일을 그러니까 훈련은 생명을 걸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 항구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런 쪽에 하게 돼 있습니다. 저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했죠. 다음으로 하는 건 이제 바람 벡터입니다. 그 이 선박 풍향계하고 지상 풍향계가 다른 점이 있어요. 지상 풍향계랑
선박풍향계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점은 지상풍향계는 뭐 동풍 면노트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절대 바람 벡터를 나타냅니다. 그런데 선박풍향계는 그럴 수가 없죠. 선박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. 그래서 항로에 대한 상대 바람 벡터를 냅니다. 그래서 보통은 동풍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왔다면 090도에서 온다고 하고 노트도 배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여기에 나온 무슨 노트 이런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.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항상 그림을 그려야 돼요. 상대 벡터는 선박 벡터에다 절대 벡터를 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배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상대 벡터면은 절대 벡터는 요 사이에 있는 그 차가 됩니다. 이거는 그려서 하는 게 좋고요.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오토파일럿입니다. 보통 조정을 예전 뭐 영화 뭐 예를 들어서 캐리비안의 뭐 해적 뭐 이런 영화 보시면은 큰 키를 돌리는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선장이 뭐 362도, 362도는 없네요. 뭐 예를 들어서 090도 이러면은 동쪽이죠. 동쪽이라는 건 사실 뭐 절대적인 거랑 또 상대적인 게 다른데 진행 방향의 동쪽이 아니고 절대 방향이 동쪽이고 진행 방향은 그게 뒤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. 만약 배가 북쪽을 향하고 있다면 오른쪽이 될 거고 남쪽을 향하고 있다면 반대로 왼쪽이 됩니다. 어쨌든 그런 키를 돌리는 걸 보셨을 텐데요.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게 그 매뉴얼 파일럿이거든요. 이거를 그 전화 다이얼 예전식으로 하면 그걸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90도 오른쪽, 왼쪽으로 돌리면 뭐 270도 이런 형태로 해서 돌리게 되는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. 상대적으로만 그냥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 15도 정도를 돌려놓으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중지하면 멈추는 형태. 그런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키를 대체하는 거고요. 실제로 하는 거는 물론 이 항만에서는 이걸 사용하고요. 선장이 하는 게 이거죠. 그런데 장거리 항해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이걸로 합니다. 이거는 그냥 디지털이죠. 그냥 몇 도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알아서 자기가 정해서 갑니다. 그래서 선속 변경은 이쪽 이것도 앞쪽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중간으로 하면은 뭐 멈추고 뒤로 하면 뒤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뭐 시간은 많이 걸리죠.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할 땐 이걸로 조이스틱 같은 거로 앞쪽으로 밀면 가고 뒤로 조금 당기면 속도가 좀 늦게 가고 중간으로 하면 전혀 이제 가속이 안 되고 반대로 하면은 반대쪽으로 가속되는 형태인데 오토파일럿은 후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오토파일럿에는 뭐 물론 이 매뉴얼 파일럿도 마찬가지지만 이 추진체가 뒤쪽에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360도 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왼쪽으로 갑니다. 왜냐하면 추진체가 뒤쪽에 있고 배는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왼쪽으로 돌리면 배는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죠.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일단 간단하게 했는데 너무 또 길었는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음 카페에 어제 올렸고요. 그 내용을 보시고 한번 공유를 하시고요. 다음 것도 기대해 주십시오.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